자, 오늘 2학기 요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 거 보시면 생태계에 어떤 생태계를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죠.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네, 여기 뒤에 이런 말 있습니다. 자,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유기물을 만든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생산자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소비자. 그 다음에 얘는 분해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플랑크톤이라고 모두 생산자는 아니라는 거죠. 동물 플랑크톤은 소비자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일정한 지역에서 생물과 생물과 비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살죠.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한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물 요소는 일반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생물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지역에서 사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눕니다. 뭐 개체, 뭐 개체군, 그렇죠? 개체군, 그 다음에 군집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자, 개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를 뜻합니다. 하나의 생명체. 그리고 동일한 일정한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개체군들이 같은 지역에 여러 개체군이 모여 있는 것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군집들이 모여 있을 때 생물 요소로서의 생태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생물 요소 같은 경우에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기 환경 요소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비생물 요소는 생물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이 안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까지 모두 같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를 유기물을 얻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나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뉜다. 그렇죠? 자, 기억들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북극 여우가 귀가 작다라는 건 온도 때문에, 그죠? 온도 때문에 작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다. 그 다음에 고래의 배설물이 해양의 물질 순환에 도움을 준다. 고래의 배설물이 해양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자, 이러한 예시들이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뭐 숲에 사는 식물들은 뭐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인다.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진흙 속에 있는 연꽃은 구멍을 내는 이유는 진흙 속에 있기 때문에 구멍이 있어야 숨을 쉴 수가 있어서 그렇죠. 자,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단풍나무에 단풍을 들게 하는 거고,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구멍을 뚫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소의 트름에 포함된 온실기체, 메탄가스예요.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 선인장의 조직은 물의 증발을 줄이고, 그러니까 온도 때문에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막여우는 몸의 열을 잘 배출하기 위해 귀가 크다라는 것은 온도 때문에 몸집이 작아진 거죠. 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많습니다. 포유류가 온도에 의해서 몸집이나 몸의 말단부는 뭐 이런 데 봐요. 귀나 발바닥이나 꼬리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겠죠. 자, 정원동물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하기 위해서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하 지방층도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로 이동하는 철새들도 이런 정원동물의 적응의 예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포유류 중에서 겨울잠을 자는 녀석들 있죠. 이런 녀석들도 정원동물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온동물 같은 경우에 주변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뭐 양서류나 그죠? 그다음 또는 뭐 파충류 이런 것들이 있죠.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대사가 잘 일어나지 못해서 온도 변화가 작은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잠을 자는 걸 선택하고, 밑에 있는 카멜레온처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두워지면서 열을 더 잘 흡수하도록 하고요. 몸이 너무 뜨거우면 하얀색을 해서 빛을 더 반사해내는 그런 형태로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곤충 같은 경우에 몸에 키틴질이 되어 있는 껍질로 되어 있고요. 파충류는 비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류는 껍질, 그죠? 사막나타 같은 경우에는 땀을 흘리지 않고 아주 고농도의 오줌을 내놓고 있고요. 사막에 사는 포유류에는 대부분 농도가 높은 오줌을 배설해서 수분 유출을 적게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툰드라와 같이 추운 지역에 있는 식물들은 모두 털송이 풀처럼 꽃에 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낙엽수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의해서 겨울에 잎을 떨어뜨려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상록수는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잎의 큐티클층을 두껍게 해서 수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식물의 적응의 또 다른 예시인데요. 보시면은 서식하는 곳에 따라서 뿌리, 줄기, 잎의 그 구조가 다르게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육상생물은 뿌리, 줄기, 잎이 모두 잘 발달되어 있지만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관다발이나 뿌리가 발달이 약하죠. 물에 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통기 조직으로 해서 물에 떠 있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건조한 지역의 건생식물 같은 경우엔 저수 조직이라고 하는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을 하고요. 잎사귀는 가시로 변해서 수분 증발을 막고 있습니다. 자, 토양에 사는 생물, 서로 또 영향을 주고 받고 있겠죠. 자, 토양은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토양 내 무기염류와 공기 수분 함량들이 생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더지와 지렁이는 통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미생물, 토양 안에 있는 미생물은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해서 물질과 에너지 순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공기와 생물에 대해서도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생물의 호흡,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데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 사람들보다 적혈구가 많아서 혈구가 많기 때문에 산소가 적어도 산소를 효율적으로 더 운반할 수 있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살균 물질을 스스로 분비를 해서 주변의 공기의 성분을 변하게 만든다. 그래서 산림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빛의 세기에 따라서 식물의 종류도 바뀝니다.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는 식물이 두껍고요. 빛이 약한 곳에는 잎이 얇고 넓은 형태를 띱니다. 여기 독에 보면은 느티나무와 서어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가 훨씬 더 두껍고요.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서어나무는 얇은 편입니다. 자, 하나의 식물 안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보일 수 있는데요.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더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 부분이 울타리 조직에 의해서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해면 조직 같은 경우에 큰 차이는 없지만 울타리 조직의 차이로 인해서 단단한 잎이 보일 때도 있고요. 부드러운 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의 식물 안에서도 햇볕을 많이 받는 위와 햇볕을 적게 받는 아래쪽 잎의 두께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빛의 파장과 해조류의 분포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요. 자, 우리가 도달하는 빛이라고 하는 게, 빛의 파장은 붉은색일수록 긴 파장이죠. 그리고 파란색이나 보라색, 그죠? 보라색 계열일수록 짧은 파장입니다. 자, 파장이 길다라는 건 약한 에너지를 갖는다는 뜻이고요. 짧은 파장을 갖는다는 얘기는 큰 에너지를 갖는 파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건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파란색 계열이 아무래도 깊은 바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얕은 바다에는 붉은색 빛까지밖에 못 들어오는데, 보면은 이 조류의 색깔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녹조류가 위에 있고요, 홍조류가 오히려 아래에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녹조류는 녹색을 제외한 나머지 빛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붉은색을 흡수하겠다라는 뜻이고요. 홍조류는 홍색을 제외한 청색 계열이나 녹색 계열을 흡수하겠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조류는 파래나 핵함, 갈조류는 미역과 다시다, 홍조류는
김이나 우뭇가사리가 있다는 거, 예시도 좀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조 시간에 따라서 식물의 번식 시기도 바뀝니다. 당연히 동물의 번식 시기도 바뀌고요. 장일 식물이라는 게 있고요. 단일 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장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봄과 초여름에 꽃을 피는 녀석들이 얘기하는데 붓꽃이나 시금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에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통 장일 식물이고요. 나팔꽃이나 국화, 코스모스처럼 요새 보이는 꽃들이 단일 식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쯤에 꽃들이 보통 피게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동물도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는 새들, 그 다음에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하는 송어와 노루들, 이런 것들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대지방의 곤충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늦여름과 가을에는 낮 길이가 짧아지니까 겨울잠을 자고요. 봄 같은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모든 비생물적 요소는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생물이 그것에 적응한다라고 돼 있고요. 생물 요소도 비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한쪽에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예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